월 4천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전문직이고 신용도 좋은데 대출은 고작 2억 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이 부부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늦게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왜 집을 못 사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대출 규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균열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와 하락 거래가 정확히 50대 50으로 갈리고 있어요. 시장이 혼란스러워요. 뉴스에서는 신고가 소식만 전하는데 현실은 달라요.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리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11월 대책 이후 거래량이 뚝 끊어졌어요. 근데 이게 안정인지 폭풍 전야인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물밑에서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틈이 생기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갖고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에 직접 연결돼 있거든요. 잠시 2025년 2월로 돌아가 볼게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번 풀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세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용역도 주고 괜찮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규제를 풀었는데 시장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3월에 다시 더 확대 지정하는 실패를 경험했죠. 한번 풀었다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 걸 모두가 봤어요. 지금 정부가 그 경험을 잊었을 리 없어요. 그래서 쉽게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안 풀 거라면서 자꾸 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어요. 내년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에요. 문제는 이 지역 집값이 2년 동안 안 올랐다는 거예요.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집값은 안 올랐거든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들은 다 오르는데 나만 안 오르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플래카드가 붙고 민심이 나빠지고 있어요. 지방선거는 몇백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게 딜레마예요. 풀어주고 싶은데 풍선 효과가 생길 것 같아서 함부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정책실장이 최근 던진 전제 조건이 뭔지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고 집값 안정이 확인되면 풀어줄 수도 있다. 이게 정책실장이 던진 전제 조건이에요. 수도 있다는 말에 주목하세요. 안 할 수도 있고 집값 안정이 안 되면 영원히 못 푸는 거예요. 2026년 1월에 어떤 형태로든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후 시장 반응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만약 집값 상승률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안정되면 2월이나 3월 초에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타이밍 문제가 생겨요. 5월에 규제를 풀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수습이 안 돼요. 6월 지방선거까지 수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2월이나 3월 초가 아니면 아예 못 푸는 구조예요. 정치 논리와 시장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은 이 틈새에서 뭘 읽어내야 할까요? 풍선 효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대책이 나왔을 때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비껴간 구리, 남양주에서 풍선 효과 우려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 지역 일부에서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시장은 소강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는 호가를 받쳐줄 실제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현재 시장의 민낯이에요. 풍선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언론이 부풀리는 것만큼 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냉정하게 봐야 해요. 그렇다고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수요가 꺼지지 않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거든요.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시장이 안정된 게 아니에요. 물밑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어요. 틈이 생기면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경계하는 진짜 위험이에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대출 규제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려고 대출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이 나오면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뜻이에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대출을 다 풀어주면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경매가 많아지고 결국 집값 폭락이 올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반박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출받는 건데 왜 국가가 막느냐는 거예요. DSR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면 1억밖에 못 빌리고 능력이 되면 6억이든 10억이든 빌릴 수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요.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고소득자들까지 일괄적으로 막고 있어요. 여기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월 4천만 원 버는 전문직 부부가 송파구나 용산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충분한데 왜 집을 못 사게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정부의 속내는 다른 데 있어요. 대출 2억밖에 안 주니까 집 살 생각 말고 주식하라는 거예요. 자산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부채를 원하는 시장에서 기존 참여자들이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끌었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시장을 유지하려면 똑같은 규모의 대출이 계속 필요해요. 만기가 되면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줘야 해요. 대출 총량이 안 늘어나도 현상 유지만을 위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구조예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오를 거라는 기대 하에 그만큼씩 대출을 늘려왔어요. 그게 기본 관리였어요. 문제는 지금 그 성장 기대치가 현실과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서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금융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신용 좋고 소득 높은 사람들에게만 대출해주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어요. 한정된 자금을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고소득자 대출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기회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잃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존에 대출 받아서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은 이미 기회를 잡았어요. 그들은 시스템의 수혜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늦게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능력이 있는데도 문이 닫혀 있어요. 이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국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개인이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한다고요. 자본주의 사회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자기 집 팔고 가계부채 상환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나요? 질문해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왜 그런 정치를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도자들도 똑같이 동굴에서 살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고통을 나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정함이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솔선수범이 보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세요. 이제 더 무거운 주제로 넘어갈게요. 디레버리징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레버리징은 빚을 늘려서 투자하는 거고, 디레버리징은 그 반대로 빚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말해요. 다른 나라들은 5년 정도 레버리징하면 2년에서 3년은 디레버리징해요. 조정의 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15년 동안 디레버리징을 안 한 시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아세요? 오늘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대출을 추가로 더 받아요. 그 돈으로 가격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이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조정이 와야 하는데 계속 미뤄온 거예요. 내 손에서는 이 문제를 터뜨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모든 정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디레버리징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결국 온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이에요. 디레버리징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이에요. 10억 하던 집이 5억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필요한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요. 수학적으로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집값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10억에 집 살 때 빌렸던 대출이 있는데 집값이 5억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가요?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 손해만큼 누군가의 자산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집값 하락을 얘기하면 반드시 이런 반론이 나와요. 대한민국 경제가 괜찮겠냐는 거예요. 생애 최초로 7억 대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집값이 5억으로 떨어지면 은행은 부실 채권을 떠안게 돼요.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집값 하락은 모두에게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계속했을 거예요. 대출 규제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해진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다면 이 얘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여러분이 집이 없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단순하지 않아요. 집값이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여러분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닌 이유예요. 시스템 전체의 문제예요. 자, 이제 한강벨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특정 지역에만 자금이 몰리는지 이해해야 해요.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생겼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면 14억 정도를 현금으로 모아야 해요. 나머지 6억만 대출이 되니까요. 그 정도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겠어요. 한강벨트 20억 원대 시장에 집중된 거예요. 돈이 한 곳에 몰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올라가요. 과열이 생기는 거예요. 규제가 오히려 특정 시장의 과열을 부추긴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이 과열된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시장이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격이 계속 유지되려면 누군가가 계속 그 가격을 받쳐줘야 해요. 새로운 매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매수자가 또 대출받아서 들어오면 시장은 유지돼요. 그런데 대출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확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출 규제로 새로운 매수자 진입이 어려워졌어요. 호가는 높은데 실제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괴리예요. 이게 왜 신고가 거래와 하락 거래가 반반으로 갈리는지를 설명해줘요. 시장이 분열된 거예요. 현금 부자들은 여전히 신고가에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발이 묶였어요.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현금 시장과 대출 시장이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어요?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핵심이 뭐였을까요? 국민들의 기본적인 바람은 집값 안정이었어요. 그게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어요. 지금 정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고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도 있어요. 그래도 밀어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없으면 더 큰 실망을 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에요. 조금만 반발해도 바로 흔들리는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노도강 지역 일부 집주인들의 불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일부를 풀었다가 시장이 다시 자극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미 경험한 일이거든요. 조금 자극됐다가 내버려두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시장은 그 기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심리가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과할 정도로 지정한 거예요. 선제적 방어였던 거죠. 정책을 쉽게 뒤집으면 잃는 표가 더 많을 거라는 계산도 있어요. 정치와 경제가 얽혀 있어요.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바람이에요.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풍선 효과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풍선 효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거래량만 떨어진 거예요. 수요가 꺼진 게 아니라 억눌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 터져나올 준비가 돼 있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욕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의 실체예요. 여러분도 그 감정들 중 하나를 갖고 있을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제 부산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방도 움직이고 있어요. 부산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노도강처럼 묶기에는 정량 평가가 적용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지역을 노도강처럼 묶는 것도 두려운 선택이에요.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국을 다 묶을 수도 없고 특정 지역만 묶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딜레마가 계속돼요. 정책 위반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쉬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산이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자, 이제 연쇄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DSR, DTI, LTV 다 따져서 한 은행에서 안 되면 다른 은행으로 가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가요. 이렇게 여러 금융기관을 돌면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모으는 게 연쇄 대출이에요. 위험한 방식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서 집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감당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해야 해요. 문제는 감당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험이 시작돼요.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못 내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돼요. 경매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게 돼요. 한두 건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경매가 늘어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대출을 다 풀어주면 안 되는 이유예요. 감당 못하는 사람까지 빚내면 시스템이 위험해져요.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극단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줘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기억나세요? 감당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준 결과였어요. 그때도 집값은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안 걸렸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확률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 확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관찰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시장은 항상 미리 신호를 보내요. 첫 번째 신호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시장이 관망 모드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11월 대책 이후 거래량이 뚝 끊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호가와 실거래가의 괴리예요. 호가는 높은데 실거래가가 안 따라가면 위험 신호예요. 올려도 안 팔리고 심지어 내려도 안 팔리는 곳이 있어요. 이런 지역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세 번째 신호는 경매 건수예요. 경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누군가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은 급격한 증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요. 선행 지표거든요. 네 번째 신호는 정책 발표의 빈도예요. 정부가 자주 개입할수록 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안정된 시장에서는 정부가 굳이 안 나서요. 자주 나선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에요. 다섯 번째 신호는 언론의 톤이에요. 극단적인 낙관이나 극단적인 비관이 나오면 주의해야 해요. 신고가 뉴스만 나올 때 조심하고 폭락 뉴스만 나올 때도 조심하세요. 진실은 그 사이에 있어요. 여섯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모두가 사야 한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반대로 모두가 팔아야 한다고 할 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군중과 반대로 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군중과 반대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판단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신호를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남의 말에 휩쓸리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준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첫째, 여러분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정리해 보세요. 대출이 있다면 금리 변동에 얼마나 취약한지 계산해 보세요. 이자가 오르면 감당이 되세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해요.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세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기예요. 둘째, 비상자금을 확보하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위기를 넘길 수도 있어요.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부동산에 너무 집중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건 위험해요. 분산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에요. 넷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에 휩쓸리지는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소스 두세 개를 정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다섯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집값이 30%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버틸 수 있다면 괜찮아요. 버틸 수 없다면 지금 포지션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섯째, 감정적 결정을 피하세요.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시장이 급등할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장이 급락할 때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과 계획에 맞는 결정을 하세요. 남들이 뭘 하든 여러분 재정은 여러분이 책임져요. 일곱째,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그런데 전문가 말도 맹신하지는 마세요. 전문가도 틀릴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도 틀릴 수 있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최종 결정은 항상 여러분 몫이에요. 그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해요. 이게 성인의 삶이에요. 이제 2026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1월에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해야 해요. 공급 대책 내용에 따라 시장 심리가 달라질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일부라도 풀린다면 해당 지역에 단기적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될지는 미지수예요. 6월 지방선거까지는 정부가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거예요. 정치 일정이 정책을 제약해요. 선거 이후에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해요.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 동향도 중요해요. 미국 연준의 결정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풀려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때문이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맥락을 봐야 해요.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소득이 줄어들어요. 집 살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금리만 보지 말고 경제 전체를 보세요.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해해야 해요. 가계부채 문제는 2026년에도 계속될 거예요. 단기간에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구조적 문제는 남아있어요. 15년 동안 쌓인 게 하루아침에 해결 안 돼요.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고통을 먼저 감수하려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예요. 모두가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먼저 무너지거나 외부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버티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재정적 체력이 바닥나면 선택권이 사라져요. 선택권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과 없을 때 결정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유가 힘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다면 그걸 지키세요. 없다면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시장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부정, 지연, 희망, 군중 심리가 시장을 지배해요. 인간의 본성이 시장에 반영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도 사람들은 처음에 부정해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는 지연이 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요. 그 다음에는 희망이 와요. 정부가 뭔가 해줄 거라고, 누군가 구해줄 거라고 기대해요. 마지막에는 패닉이 와요. 모두가 동시에 출구로 달려가면 문이 좁아져요. 이 사이클을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지식이 힘이 돼요. 군중이 부정할 때 여러분은 관찰하세요. 군중이 지연할 때 여러분은 계산하세요. 군중이 희망할 때 여러분은 준비하세요. 군중이 패닉할 때 여러분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인간이고 같은 감정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인식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시장이 즉각적으로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서서히 무너지거나 오래 횡보해요.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 않아요. 현실은 더 지루하고 더 고통스럽게 진행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해요.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이 천천히 끓으면 개구리는 뛰어나오지 못해요. 변화를 인식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그 개구리가 되지 마세요. 온도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해요. 지금 시장의 온도는 어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아니면 미지근해요? 미지근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경계심이 풀어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신고가도 나오고 하락 거래도 나와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폭락은 아니에요.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 애매함이 여러분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준비와 부정의 차이에 대해 얘기할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부정하는 사람은 위험 신호를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해요.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해요. 준비하는 사람은 위험 신호를 보고 행동해요. 최악이 안 오더라도 준비한 건 남아요. 준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부정했는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선택권 없이 휩쓸려 가게 돼요. 대가가 커요. 준비의 비용은 작고 부정의 대가는 클 수 있어요. 비대칭적인 위험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2026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전문가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건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해요. 완벽한 정보는 없어요. 완벽한 타이밍도 없어요. 불완전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여러분이에요. 가계부채 문제는 구조적이에요. 단기간에 해결 안 돼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해요. 정치와 정책은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재정 건전성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집이 있든 없든 대출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공포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탐욕에 눈멀지도 마세요.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판단하세요.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